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한무제와 다섯 황자들의 생애, 총 2부작 중 제1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128년 가을이었다. 장안성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성벽 너머로 펼쳐진 관중평야는 황금빛 곡식으로 물결쳤다.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흉노와의 전쟁을 위한 군량미 징발이 거듭되면서 손에 쥐는 곡식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새로 시행된 국가 전매제는 소금과 철의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 장안성 서쪽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소금 한 근의 값이 작년에 2배가 되었고, 농기구를 만드는 철의 가격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했다. 황제의 귀는 어디에나 있었고, 불평을 늘어놓는 자는 곧 관하로 끌려가기 십상이었다. 거리 한편에서는 북방 전선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술집에 모여 위청 장군의 승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흉노의 기병을 물리치고 노획한 말과 양이 산처럼 쌓였다는 소문이 장안성 전역에 퍼져 있었다. 백성들은 승전의 소식에 환호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쟁의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시장과는 전혀 달랐다. 미양궁의 높은 전각들은 가을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황제의 용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위황후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무제가 낙양 동쪽 교회에서 천지의 제사를 지내던 때였다. 남산 기슭에 세운 제단 위에서 무제는 하늘에 고하고 있었다. 한나라가 흉노를 물리치고 천하의 중심이 되기를 간구하며 사직의 안정과 후사의 번영을 기원했다.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급보가 날아왔다. 위황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다. 무제는 즉시 수레를 돌려 장안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수레 안에서 무제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적장자가 태어난 것이다. 한나라의 후계자가 정해진 것이다. 장안성에 도착한 무제는 곧장 위황후의 처소로 향했다.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위황후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은 안온했다. 무제는 갓난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작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숨결. 무제는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거라 하겠다. 스스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라는 뜻이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다. 황자의 탄생을 축하하옵니다. 무제는 고개를 들어 신하들을 바라보았다. 짐에게 후사가 생겼으니 이제 한나라 사직이 안정되었도다. 천하의 일을 알리고 대사면을 내리도록 하라. 명이 내려지자 궁궐 안팎이 술렁였다. 죄수들이 풀려나고 세금이 감면되며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가 하사되었다. 그러나 환희 뒤에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위황후의 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다른 후궁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왕부인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며 시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위황후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궁중의 모든 것이 위씨 일족의 손아귀에 들어가겠구나. 시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오나 부인께서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부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총애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너도 곧 알게 될 게다. 위황후가 황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총애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적장자의 어머니라는 지위가 그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 궁궐 밖에서는 위씨 일족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위청은 최근의 승전으로 대장군의 지위에 올라 있었고 그의 조카 곽거병도 젊은 나이에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위황후의 아들 탄생은 위씨 일족에게 더 없는 경사였다. 위청의 저택에는 축하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귀족들과 관료들이 줄을 서서 예물을 바쳤고 위청은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은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다.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왔다. 외척의 권력은 언제든 황제의 의심을 살 수 있었고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었다. 석덕이 태자태부로 임명된 것은 유거가 태어난 지 석 달 후였다. 석덕은 유교 경전의 정통한 학자로 특히 춘추와 예기에 밝았다. 무제는 석덕을 불러 말했다. 경은 태자를 가르쳐 어진 군주로 만들어야 하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며 예를 숭상하고 덕을 쌓는 군주로 키워야 하오. 석덕이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다. 신이 목숨을 다해 태자를 모시겠나이다. 어진이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며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는 도리를 가르치겠나이다. 무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교를 국교로 정하고 오경 박사를 두었으며 이제 자신의 아들을 유교적 이상에 따라 교육하려 했다. 그러나 무제 자신의 통치는 유교의 이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법가적 통치술이 강화되었고 황제 개인의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기원전 127년 봄이 왔다. 장안성의 버드나무는 연두빛 새순을 틀고 궁궐의 정원에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만발했다. 그러나 궁중에는 다시 한번 긴장이 감돌았다. 왕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무제는 왕부인의 처소로 달려갔다. 새로 태어난 아들은 울음소리가 우렁찼고 팔다리를 힘차게 움직였다. 무제는 기뻐하며 아기를 안아들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괭이라 하겠다. 넓고 크다는 뜻이니 장차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왕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황제에게 감사를 표했다. 무제는 왕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가 짐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소. 그러나 위황후의 반응은 달랐다. 시녀가 왕부인의 출산 소식을 전하자 위황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측근 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황후마마, 괜찮으십니까? 위황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적장자가 있는데 다른 황자가 태어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아느냐? 환관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하오나 황자께서는 엄연히 적장자이시옵니다.
위왕후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황제의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사를 보라. 얼마나 많은 적장자가 폐위되었고, 얼마나 많은 서자가 제위에 올랐느냐. 위왕후의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한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적장자의 지위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지금의 황제인 무제도 한경제의 여러 아들 중에서 선택받은 인물이었다. 위왕후는 자신의 아들이 황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 위청을 불러 말했다. 유거의 지위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 아이가 태자로 책봉될 때까지, 아니 황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위청은 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군공을 세워 위시 일족의 지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궁중의 다른 후궁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희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녀에게 말했다. 왕부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나도 서둘러야겠구나. 이 부인 역시 궁중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오빠 이연녀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궁중 악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연녀는 여동생에게 조언했다. 황제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시니 춤과 노래를 익혀두는 것이 좋겠어. 이 부인은 오빠의 말을 따라 열심히 춤을 연습했다. 기원전 119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장안성의 거리는 뜨거운 햇살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위청과 곽거병이 흉노와의 결정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이었다. 곽거병은 막부까지 쫓아가 흉노의 본거지를 유린했고 노획한 말과 양, 금은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무제는 대희열하며 승전 축하 연회를 열었다. 귀족과 관료들이 모두 모여 흉노 정벌의 성공을 축하했다. 술잔이 오가고 음악이 울려 퍼졌다. 무제는 취기가 오르자 말했다. 짐이 즉위한 이래 가장 큰 승리여. 이제 흉노는 다시는 한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이요. 바로 그 무렵 이희가 아들 둘을 몇 년 터울로 낳았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단이라 이름 지었고 뒤에 태어난 아이는 설아 이름 지었다. 무제는 이희의 처소를 찾아 갓난아기를 보았다. 아기는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무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몇 해 전에 낳은 단은 새벽을 뜻하고 이번에 낳은 아기 선은 함께함을 뜻한다. 이 두 아이들이 한나라의 새벽과 같은 미래를 열어주기를 바란다. 이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황제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제는 이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가 짐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소. 그러나 궁중의 분위기는 복잡했다. 위왕후는 이희가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초조해졌다. 이제 황자가 넷이나 되었다. 유거, 유갱, 유단, 유서. 4명의 황자가 궁중에서 자라고 있었다. 위왕후는 측근들에게 말했다. 유거를 하루빨리 태자로 책봉해야 한다.
황자가 많아질수록 다툼의 씨앗이 커진다. 그러나 무제는 아직 태자 책봉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여러 아들을 두루 살피고 싶어 했다. 누가 가장 뛰어난지, 누가 제위를 이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싶었다. 유거는 이미 8살이 되어 있었다. 석덕의 가르침을 받으며 날마다 경전을 읽고 글을 쓰고 있었다. 유거는 조용한 성격으로 소란스러운 것을 싫어했다. 서재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석덕은 유거에게 춘추를 가르치며 말했다. 태자께서는 이 책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진 군주는 백성을 자식처럼 대하고 신하를 형제처럼 대합니다. 유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폭군은 어떻게 다릅니까? 석덕이 대답했다. 폭군은 백성을 짐승처럼 여기고 신하를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거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무제는 가끔 유거의 공부를 점검했다. 어느 날 무제가 유거에게 물었다. 네가 배운 것을 아비에게 들려주겠느냐? 유거는 또박또박 얘기의 한 구절을 암송했다.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합니다. 무제가 물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유거가 대답했다. 군자는 남과 어울리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제는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일었다. 유거는 너무 유순했다. 제국을 다스리려면 때로는 강인함과 결단력이 필요했다. 유순함만으로는 부족했다. 기원전 118년 가을이 왔다. 낙엽이 뜰을 가득 메우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무제는 이부인의 처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력이 없었다. 출산 후 회복이 더디었다. 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부인의 손을 잡았다. 몸조리를 잘하시오. 아들을 낳느라 고생이 많았소. 이부인은 미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오셔서 영광입니다. 무제는 갓난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박이라 하겠다. 널리 퍼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제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부인의 건강이 염려되었다. 이연녀는 여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자 필사적으로 명의를 찾았다. 그는 무제에게 아뢰었다. 폐하, 북방에서 온 명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원이라면 이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제는 즉시 그 의원을 불러들였다. 의원은 이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 말했다. 출산으로 기혈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보약을 써야 하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무제는 최고의 약재를 구해오도록 명했다. 인삼, 녹용, 영지버섯 등 귀한 약재들이 이 부인의 처소로 날마다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 부인의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궁중에는 5명의 황자가 있었다. 유거, 유갱, 유단, 유서, 유박. 무제는 가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바라보았다.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지만 모두 자신의 피를 이은 자식들이었다.
무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들 중 누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인가? 유거는 적장자였지만 너무 유순했다. 유갱은 아직 어렸지만 활발한 성격이었다. 유단과 유선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은 평범했다. 유박은 갓 태어났지만 이미 충명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제는 결정을 미루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아들들이 더 자라서 각자의 재능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은 무제의 생각대로만 흐르지 않았다. 궁중의 권력 다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위황후는 위시 일족의 힘을 믿고 거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고, 왕부인은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희는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무기로 삼아 황제의 총애를 유지하려 했고, 이부인은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궁중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황자들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 무제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침전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이상한 꿈들이 찾아왔다. 흉노의 기병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꿈, 피로 물든 전장의 꿈,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궁궐을 에워싸는 꿈. 무제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무제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다. 물러가라. 혼자 있고 싶다. 환관이 물러나자 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궁궐들을 비추고 있었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무제는 점술사를 자주 불렀다. 어느 날 저녁 무제는 점술사에게 물었다. 짐이 꾸는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소. 점술사는 거북 껍질을 불에 구워 금이 간 모양을 살펴보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점술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폐하, 흉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궁중에 불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무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불화라니 무슨 소리요? 점술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감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황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는 점술사를 물리친 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황자들 사이의 불화. 그것은 왕조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장안성의 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황실의 소문을 주고받았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한 노인이 말했다. 들었나? 황자가 5이나 되신단다. 옆에 앉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황후마마께서 낳으신 황자가 적장자시고 다른 부인들도 황자를 낳으셨다지.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황자가 많으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네. 옛날부터 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많지 않았나.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쉿,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네. 궁중에서는 황자들의 교육이 한창이었다. 유거는 석덕으로부터 날마다 경전을 배웠다. 어느 날 석덕이 유거에게 물었다. 태자께서는 어떤 군주가 되고 싶으십니까?
유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석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진 군주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석덕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다. 유거는 너무 선량했다. 권력의 세계는 냉혹했고 때로는 강인함과 비정함이 필요했다. 유거가 과연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유갱은 유거와는 달랐다. 왕부인의 아들인 유갱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무술을 좋아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겼다. 왕부인은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최고의 무술 교관을 붙였다. 유갱은 날마다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다. 그의 스승은 무제에게 보고했다. 유갱 황자께서는 무예에 뛰어나십니다. 장차 훌륭한 장군이 되실 것입니다. 무제는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래, 한나라에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황후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유갱이 무예로 이름을 떨치면 유거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이희의 두 아들 단과 선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다. 두 아이는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너희는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다. 단이 물었다. 어머니, 저희도 언젠가 형님들처럼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너희는 황제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나 이희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다. 황자가 많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었다. 이 부인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날마다 보약을 복용했지만 얼굴의 혈색은 돌아오지 않았다. 무제는 자주 이 부인의 처소를 찾아 위로했다. 몸조리를 잘하시오. 유박이 자라는 모습을 보려면 건강해야 하지 않겠소. 이 부인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저는 박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무제는 이 부인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권력과 사랑, 책임과 욕망 사이에서 황제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위청은 북방 변경에서 돌아와 무제를 아련했다. 폐하, 흉노의 세력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압해야 합니다. 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의 공로는 실로 대단하오. 한나라가 오늘날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그대와 곽거병의 덕분이요. 위청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모두 폐하의 성덕 덕분입니다. 그러나 위청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이 크면 클수록 시기와 질투도 커졌다. 조정의 관료들 중에는 위씨 일족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자들이 많았다. 곽거병은 더욱 젊고 패기가 넘쳤다. 그는 전장에서 무수한 공을 세웠고 무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오만했고 동료 장군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한 대신이 곽거병을 비판했다. 곽거병 장군은 공은 크지만
교만하여 동료를 무시합니다. 이는 군의 화합을 해치는 일입니다. 무제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곽거병은 짐에 신이 많은 장군이여. 그의 공로를 폄하하는 것은 국가에 해가 되어 대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조정 안에서 위시 일족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다. 흉노와의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국고는 바닥이 났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상홍량이 주도한 국가 전매제는 소금과 철의 가격을 크게 올렸고 이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장안성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다가는 장사를 할 수가 없네. 세금이 너무 많아. 한 농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갔지만 황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무제는 제국의 확장에만 몰두했다. 서역으로 장건을 보내 실크로드를 개척했고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공격했다.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 영토를 넓혔다. 무제는 지도를 펼쳐놓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한나라는 천하의 중심이 되어야 하오.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해야 하오. 신하들은 황제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정책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궁중에서는 후궁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했다. 위황후는 황후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무제에게 자주 선물을 보냈고 황제의 기분을 맞추려 애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무제의 총애는 점점 줄어들었다. 왕부인과 이희, 이부인 등 젊은 후궁들이 무제의 관심을 끌었다. 위황후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월은 무정하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황제의 총애가 하늘을 찔렀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구나. 시녀가 위로했다. 황후마마께서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위황후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첨은 그만두어라. 나도 내 처지를 잘 알고 있다. 유거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이제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무제는 유거를 불러 함께 사냥을 나갔다. 황실의 사냥터에서 무제는 유거에게 활쏘기를 가르쳤다. 활을 쏠 때는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정확히 조준해라. 유거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활을 쏘았다. 그러나 화살은 관역을 빗나갔다. 무제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다시 해보아라. 유거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무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학문에는 뛰어나지만 무예가 약하구나. 황제가 되려면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데. 유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거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석덕이 찾아와 물었다. 태자마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유거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 같습니다. 무예를 잘하지 못해서요.
석덕은 유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자마마,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무예는 장군들이 담당하면 됩니다. 태자마마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거는 석덕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원전 118년 겨울이 왔다. 장안성에는 눈이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변했다. 궁궐의 지붕에도 눈이 쌓였고 나무가지마다 얼음꽃이 피었다. 추위가 매서웠지만 궁중은 여전히 화려했다. 난로에는 불이 타올랐고 비단 옷을 입은 궁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무제는 난로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세금 징수 현황, 군대의 배치 상황, 흉노의 동향 등 수많은 정보가 황제의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무제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제국을 통치하는 일은 끝이 없었고 황제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러나 무제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부인의 병세는 겨울이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열이 올랐다. 이연녀는 여동생의 병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부디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유박 황자께서 아직 어린데 어찌 이러십니까? 이 부인은 힘없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라버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박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이연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제 목숨을 다해 박 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무제는 이 부인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왔다. 이 부인은 무제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폐하께서 이렇게 오시다니 황송합니다. 무제는 이 부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짐이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소. 용서하시오. 이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폐하. 제가 박을 낳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궁중의 의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부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려도 효과가 없었다. 수석 의원이 무제에게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폐하, 이 부인의 병은 출산으로 인한 기혈 손상이 심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노력하라. 천하의 명의를 모두 불러들여서라도 이 부인을 살려야 한다. 의원들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더욱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의학의 한계는 분명했다. 이 부인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위황후는 이 부인의 병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있었다. 그녀는 시녀에게 말했다. 이 부인에게 보약을 보내거라. 황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녀가 놀라며 물었다. 황후마마, 정말 그리하시겠습니까? 위황후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야 한다. 궁중에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냐. 후궁이 병들었는데 황후가 모른 척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시녀는 황후의 뜻을 받들어 이 부인의 처소로 보약을 가져갔다. 이 부인은 위황후의 선물을 받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황후마마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장안성의 거리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상인들은 새해 장식품과 음식을 팔았고 사람들은 새 옷을 장만했다. 그러나 백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했다. 한 부인이 시장에서 친구에게 말했다. 올해도 세금이 무거울 것 같아.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 친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우리야 뭐 늘 그렇지. 위에서는 전쟁을 하느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궁궐에서는 그런 사정을 알 리 없었다. 기원전 118년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 해는 한무제의 치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5명의 황자가 궁중에서 자라고 있었고 각자의 어머니들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 무제는 점점 더 절대 권력자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유교적 이상과 법가적 통치술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고 있었다. 제국은 겉으로는 강성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재정은 고갈되고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갔으며 궁중에서는 권력 다툼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황자들의 비극적 운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서막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 기원전 117년 4월 장안의 미양궁 대전에는 백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무제는 용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나이 이미 40이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곽거병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황제의 마음속 상실감은 여전했다. 오늘은 짐의 아들들을 제후왕으로 책봉하는 날이다. 무제의 목소리가 전각 안에 울려 퍼졌다. 유갱이 먼저 앞으로 나아갔다. 7살의 소년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유갱에게 제회왕의 자귀를 내린다. 제나라 땅을 다스리며 한실의 기둥이 되라. 이어서 유단과 유서도 차례로 책봉을 받았다. 연왕과 광능왕이라는 자귀였다. 유건은 태자궁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 11살이었다. 동생들이 봉국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동생들이 모두 제후왕이 되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스승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유건은 짧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봉국을 받는다는 것은 황제의 총애를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태자로서 장안에 남아야 했다. 책봉식이 끝난 후 무제는 세 아들을 불러 훈시했다. 너희들은 각기 봉국을 받았으니 그곳에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한실의 종친으로서 황실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도리다. 유갱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무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태자궁에서는 촛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유건은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시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았다. 물러가거라. 유거는 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생들은 각자의 본국으로 떠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이곳 장안에 남아 황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기원전 113년 가을, 유거는 이제 15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다. 태자궁에서는 정기적으로 경전 강론 모임이 열렸다. 이날은 춘추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춘추에 이르기를 덕으로 천하를 얻는 것이 왕도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유거가 말문을 열었다. 참석한 신하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덕으로 천하를 얻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인의로서 백성의 마음을 얻었기에 천하가 저절로 따랐던 것입니다. 태자의 말에 어떤 신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른 신하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무제의 치세는 덕지보다는 무력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흉노의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입니다. 덕치만으로는 변방을 지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다. 무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거는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끊임없는 전쟁은 백성을 지치게 할 뿐이다. 이 소식은 곧 무제의 귀에 들어갔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졌다. 태자가 점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구나. 무제는 홀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짐의 뜻과는 다르다. 태자와 황제 사이의 틈은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부자간의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원전 110년 2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제회왕 유갱이 본국에서 급서했다는 것이다. 나이 겨우 18이었다. 무제는 즉시 사신을 제나라로 보냈다.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라. 며칠 후 돌아온 사신은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다. 병으로 급서하셨다고 합니다. 제나라 관리들의 말로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무제는 아무 말 없이 보고를 들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제나라 본국은 어찌할까요?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폐지하라. 후사가 없으니 본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무제의 결정은 냉정했다. 유거는 동생의 죽음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함께 자라던 동생이었다. 비록 어린 나이에 본국으로 떠났지만 혈육의 정은 여전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측근이 위로했지만 유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궁중에서는 유갱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독살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저주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황자로 태어나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유갱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무제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폐하께서는 국사가 바쁘셔서 직접 가시지 못하셨다. 공식적인 설명이었지만 모두가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 제나라 본국이 폐지되면서 그곳의 관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유갱을 모시던 신하들도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져 갔다. 유단과 유선은 각자의 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형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유다는 측근에게 말했다. 황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장안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제회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알겠는가? 궁중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 기원전 104년 무제는 이광리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대월지 원정을 명했다. 이광리는 이부인의 오빠로 황제의 총애를 받는 여인의 친족이었다. 경은 짐의 명을 받들어 대월지를 정벌하라. 한나라의 위엄을 서역에 떨쳐야 한다. 무제의 명령은 단호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광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군사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누이 동생의 총애를 믿고 있었다. 원정군이 출발할 때 장안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장군 만세!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전황은 순조롭지 않았다. 대월지는 예상보다 강했고 원정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기원전 102년 이광리는 황제에게 급한 서신을 보냈다. 군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증원이 필요합니다. 무제는 서신을 읽고 노했다. 이미 수만의 군사를 주지 않았는가? 어찌 이리 무능한가? 하지만 결국 추가 병력과 군량을 보냈다. 이 부인이 무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기 때문이다. 폐하,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부인의 눈물에 무제의 마음이 움직였다. 좋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기원전 101년 이광리는 마침내 대월지의 도성을 함락시켰다. 한나라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울렸고 이광리는 개선장군이 되어 장안으로 돌아왔다. 대장군의 공이 크도다. 무제는 이광리를 치하하며 후한상을 내렸다. 이로써 이광리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궁중에서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갔고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이 대장군이야말로 진정한 명장이십니다. 폐하의 신임이 두터우시니 앞날이 창창하십니다. 유건은 이광리의 부상을 주시했다. 태자로서 그는 조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이 대장군이 점점 교만해지는구나. 하지만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유거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기원전 94년 봄, 궁중에 경사가 있었다. 조온이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무제는 이미 63세 노인이었지만 늦둥이 아들을 얻은 기쁨은 컸다. 이름을 유불능이라 하라. 무제는 갓난아기를 안아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짐은 늙었지만 이 아이는 어리다.
짐이 죽기 전에 이 아이가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황제의 말에 신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유거는 이복 동생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이미 34살이었다. 아버지가 또 다른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전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태자로 책봉되셨습니다. 측근이 위로했지만 유거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무제는 유불능을 각별히 아꼈다.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다. 아이가 울면 직접 달래주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다. 이 아이는 짐을 닮았다. 무제는 유불능을 보며 자주 미소를 지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조온이는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에서의 지위가 높아졌다. 그녀는 조심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원전 92년 11월, 무제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폐하, 어찌 된 일이십니까? 시종이 식은땀을 흘리는 황제를 보며 놀랐다. 목검을 든 소년이 짐을 쫓아왔다. 짐을 죽이려 했다. 무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꿈은 연일 계속되었다. 무제는 점점 초조해졌고 의심이 많아졌다. 누군가 짐을 저주하고 있다. 무제는 강충을 불렀다. 강충은 조나라 한단 출신으로 황제 직속 감찰관인 수의직지에 기용된 인물이다. 용모가 준수하고 말재주가 뛰어나 무제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경이 궁중을 수사하라. 무고를 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충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에는 야심이 번뜩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태자와 불화가 있었다. 기원전 100년경 황태자 유거가 사자를 심부름 보낼 때 한나라 궁전의 특수 도로인 치도를 사용하게 했다. 당시 치도는 오직 황제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였다. 이를 목격한 강충이 태자가 보낸 사자를 체포하고 태자의 가신이 치도를 침범했다고 탄핵했다. 태자가 이 일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강충을 원한하게 되었다. 이에 태자가 황제가 되면 자신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제 강충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드디어 때가 왔다. 강충은 속으로 생각했다. 태자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수사는 궁중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강충은 사람들을 시켜 땅을 파고 인형을 찾아냈다. 여기서 저주의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충의 보고에 무제는 분노했다. 누구의 소행인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강충은 점점 수사의 범위를 넓혀갔다. 황후의 친족들, 태자의 측근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궁중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기원전 91년 7월, 강충은 마침내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태자궁을 수사해야 합니다. 강충이 무제에게 말했다. 태자궁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제는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태자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폐하.
강충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수사하라. 무제는 결국 허락했다. 강충은 병사들을 이끌고 태자궁으로 갔다. 유거는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강충이 여기까지 오다니.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측근들이 급히 물었다. 강충은 태자궁에 들어와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원의 한 구석에서 인형을 파냈다. 여기 있습니다. 저주의 인형이. 강충이 인형을 높이 들어 보였다. 병사들이 웅성거렸고 태자궁의 사람들은 창백해졌다. 유거는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강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태자 전하, 이제 폐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기다리시오. 유거가 나섰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폐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강충은 비웃듯이 말했다. 유거는 태부 석덕을 급히 불렀다. 석덕은 오랫동안 태자를 보필해온 신하였다. 태부, 어찌해야 하겠소? 유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석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전하, 진시황의 태자 부소를 기억하십니까? 부소? 부소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순히 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간신의 농간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석덕의 말에 유거는 숨을 멈췄다. 지금 강충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하를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순순히 당하신다면 부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란 말이요?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석덕의 말은 단호했다. 강충을 제거하고 폐하께 직접 사실을 아뢰어야 합니다. 유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군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반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좋다. 그렇게 하겠소. 유거는 결심했다. 그날 밤 태자궁에서는 병사들이 소집되었다. 유거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모아 강충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강충은 간신이다. 태자를 모함하고 있다. 그를 잡아라. 병사들이 움직였다. 강충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혔다. 이놈을 처형하라. 유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강충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소식은 곧 무제에게 전해졌다. 태자가 군사를 일으켜 강충을 죽였습니다. 무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냐? 태자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폐하. 무제는 분노했다. 자신의 아들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승상 유굴리에게 명하라. 즉시 진압하라. 유굴리는 군사를 이끌고 출동했다. 장안성 안에서 황제의 군대와 태자의 군대가 맞서게 되었다. 기원전 91년 8월 장안성에서는 처참한 전투가 벌어졌다. 거리마다 병사들이 싸웠고 피가 흘렀다. 백성들은 집안에 숨어 떨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황실 내부에서 전쟁이라니.
태자와 황제가 싸운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전투는 5일 동안 계속되었다. 반고의 역사서 한서에는 5일간 싸워 죽은 자가 수만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고 장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거는 싸우면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측근이 급히 말했다. 황제의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철수한다. 유거는 결국 장안성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성문을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추격군이 따라왔다. 유거 일행은 동쪽으로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칠 뿐이었다. 며칠을 달려 호현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이었다.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자. 유거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한 집에 들어갔다. 주인은 처음에는 반겼지만 곧 유거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당신이 태자 아니시오. 그렇소. 유거는 숨기지 않았다. 주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지금 온 나라가 당신을 찾고 있어. 여기 있으면 우리도 위험하오. 나도 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 유거의 목소리는 허탈했다. 그날 밤 추격군이 마을에 도착했다. 주인은 결국 유거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병사들이 집을 포위했다. 태자, 나오시오.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다. 유거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는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았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들은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유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태자 유거의 나이 38세였다. 그의 죽음은 곧 장안에 전해졌다. 무제는 아들의 죽음을 듣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위황후도 이 소식을 들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무너졌다. 내 아들. 위황후는 폐위되었고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때 황후의 자리에 있던 여인의 비참한 최후였다. 장안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태자가 죽었다더라. 반역을 일으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 하지만 정말 반역이었을까? 누가 알겠는가? 궁중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니. 무고의 나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고 황실은 피로 물들었다. 기원전 90년 이광리와 승상 유굴리가 은밀히 만났다. 유박을 황태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광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부인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황태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지위도 안정될 것입니다. 유굴리는 신중했다. 하지만 폐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폐하께서도 후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유불능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유박 왕자가 가장 적합한 후계자입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곧
무제의 귀에 들어갔다. 무제는 분노했다. 감히 짐의 허락도 없이 후계자를 정하려 하다니. 황제는 즉시 유굴리를 불렀다. 경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이 다 알고 있다. 무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굴리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신은 단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입 닥치라. 무제가 소리쳤다. 경과 이광리가 짐을 속이고 권력을 탐했을 뿐이다. 유굴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며칠 후 그는 처형되었다. 승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당시 이광리는 흉노와 전투 중이었는데 가족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에 투항했다. 측근들은 경악했다. 장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나라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안에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여기서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광리는 흉노 진영으로 갔다. 흉노의 선우는 한나라 대장군이 투항해 온 것을 기뻐했다. 환영하오, 이 장군. 이제부터 나는 흉노의 사람이여. 이광리의 목소리는 비통했다. 한때 개선장군으로 장안 거리를 누비던 그가 이제는 오랑캐의 땅에서 망명자가 된 것이다. 소식이 장안에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이광리가 흉노로 도망쳤다니. 대장군이 배신자가 되다니 치욕이다. 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박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광리와 유굴리가 자신을 황태자로 세우려다 실패한 것이다. 이제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다. 유박은 무제 앞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짐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경들이 내 이름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무제의 말에는 실망이 묻어났다. 유박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기원전 87년 2월 유박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29이었다. 병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광리 사건 이후 그는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한다. 또 한 명의 황자가 떠났구나. 무제는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들도 손자도 신하도 모두 떠나갔다. 유박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유경의 장례식보다도 더 소박했다. 사람들은 이미 황자의 죽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장안 거리의 한 주막에서 노인 2명이 대화를 나누었다. 황제의 아들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여.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행복하지 못했어. 권력이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도 있는 법이여. 그러게 말이여.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고통받고 있어. 두 노인은 한숨을 쉬며 술잔을 기울였다. 궁중에서는 이제 유불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무제의 늦둥이 아들이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황자였다. 조온이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처신했다. 너는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어린 유불능에게 말했다.
그저 조용히 공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유불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무제는 점점 늙어갔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피곤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무제는 혼자 중얼거렸다. 천하를 넓히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가? 밤마다 그는 죽은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위청, 곽거병, 유거, 위황후, 유갱, 유박 모두 떠나갔다. 짐 혼자만 남았구나. 황제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기원전 87년 봄, 장안에는 꽃이 피었다. 하지만 궁중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너무 많은 피가 흘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져갔다.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세금은 너무 무겁고 징집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항의하지 못했다. 황제는 여전히 절대 권력자였고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되었다. 조정에서는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폐하,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아야 합니다. 경의 말이 옳다. 무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찌할 것인가?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황제는 자신이 시작한 일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다. 유단과 유선은 각자의 본국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형제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유다는 측근에게 말했다.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처신입니다. 측근이 동의했다. 유서도 같은 생각이었다. 형님들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저 본국을 잘 다스리며 조용히 살겠다. 두 사람은 이후 정치적 야심을 버리고 각자의 본국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그것이 황자로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장안 성벽 위에서 한 병사가 멀리 바라보았다. 이 성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다. 다른 병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말이지. 두 병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순찰을 계속했다. 무제는 높은 누각에 올라 장안을 내려다보았다. 넓은 거리, 웅장한 건물들, 수많은 백성들. 자신이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짐이 이룬 것이 무엇인가? 황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넓은 땅을 얻었지만 아들들을 잃었다. 강한 군대를 만들었지만 백성들은 피폐해졌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다. 무제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늙은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힘들었다. 궁전으로 돌아온 무제는 유불능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유불능이 다가왔다. 무제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형들과 다른 운명을 살아야 한다. 무슨 말씀이신지.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무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유불능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무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짐이 죽으면 너는 황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해가 저물어 갔다. 궁중에 어둠이 내렸고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무제는 홀로 앉아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의 야망, 끝없는 전쟁, 권력을 위한 투쟁, 그리고 수많은 희생. 이것이 황제의 삶인가? 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궁중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장안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갔다. 장사꾼들은 물건을 팔고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궁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백성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오늘은 무슨 날이요? 한 사람이 물었다. 그냥 평범한 날이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길을 갔다. 삶은 계속되었다. 죽음과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 무제는 침전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났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황제는 계속 살아야 했다. 제국은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제국을 떠날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갔다. 궁중은 조용했고 오직 경비병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렸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고 달빛이 궁전을 비췄다. 기원전 87년 봄, 한나라 제국은 여전히 강대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무고의 난이 남긴 상은 황자들의 비극적 죽음, 신하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제국의 미래에 드리운 그림자였다. 유불능은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보았다. 형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늙어가는 것을, 궁중이 피로 물드는 것을. 그는 아직 어렸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황제가 된다는 것은 고독한 일이라는 것을, 권력은 언제나 피를 요구한다는 것을. 나는 어떤 황제가 될까? 유불능은 혼자 생각했다. 아버지처럼 강한 황제가 될까? 아니면 다른 길을 갈까? 대답은 아직 없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운명은 예측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형들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되었다. 조은이는 아들의 방을 지켰다. 어린 아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너만은 지켜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내겠다. 어머니의 사랑은 강했다. 권력도 황제도 그 무엇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무제의 치세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시대, 강성했던 제국,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의 이야기도 존재한다. 유거, 유갱, 유박. 그들은 역사에서 패자로 기록되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었다. 기원전 87년의 봄은 그렇게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갔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살다가 죽어갔다. 그것이 역사였고 그것이 인생이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